안녕하세요. 홍기빈 클럽입니다. 지난주 잘 쉬셨어요? 이번 주에는 예고드린 대로 갭 투자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본질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갭 투자 문제가 여기저기서 지금 터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단 이 빌라왕들 어쩌고 하는 사람들의 전세 사기에만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주택 제도의 아주 큰 기둥의 하나죠. 전세 제도 전체로 비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 투자의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벌어지는 추세 하나입니다. 부동산의 금융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요. 여기에 뭐가 더해졌냐면은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특징, 이 두 개가 더해지면서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갭 투자 문제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리고 어떻게 복잡하게 얽히는지를 알아야 갭 투자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될 텐데요. 먼저 이 갭 투자가 왜 이 부동산 금융화의 한 부분이냐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본시장에서 많이 행해지는 차입 매수,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고 하는 것하고 갭 투자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이런 얘기는 다 들으셨을 텐데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 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가 좀 어려운 말로 착종이라고 하죠. 착종되면서 나타난 이 갭 투자의 문제, 2010년대 후반에 특히 크게 두드러졌는데요. 여기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규제 당국의 책임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갭 투자가 왜 부동산의 금융화라는 현상하고 닿아있느냐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입 매수라고 하는 것하고 갭 투자하고 비교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입 매수도 그렇고요, 이 갭 투자도 그렇고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아주 뭐 별의별 기법이 다 동원이 되고 별의별 그 베리에이션, 그 변주곡들이 다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을 할 적에는 아주 단순한 예를 만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입 매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더 잘 알려진 말은 영어로 LBO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버리지는 지렛대라고 하는 뜻인데요.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사들여서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린 다음에 팔아서 그 시세 차익을 갖다가 이 노리는 일종의 투자 기법인데요. 사모펀드들 있죠. 이제 국제적으로 큰 덩치의 자금을 동원하는 사모펀드들이 기업을 샀다가 팔았다가 할 때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근데 이 기법의 특징은 사모펀드 자신이 동원하는 자기 자본의 액수는 극히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끌어오느냐? 은행 등등에서 대출을 해서 끌어오는데 사고자 하는 그 기업을 담보로 잡아서 그 돈을 꾸옵니다. 자, 이걸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1억짜리 기업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1억입니다. 자, 이 기업이 지금 매물로 나왔어요. 이때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익숙한 론스타 펀드라고 합시다. 론스타 다 기억나실 거예요. 론스타가 이 1억짜리 기업을 사려고 하는데 실제 동원할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 밖에 없어요. 1,000만 원. 그럼 나머지 9천만 원은 어디서 해오느냐?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9천을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론스타는 이 기업을 소유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가치를 1억 5천으로 키웁니다. 그러면은 9천만 원 그 빌린 돈 돌려주고 1,000만 원 자기 자본 회수하고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걸 노리고서 들어가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는요, 여기 좀 논리적인 무리가 있죠. 아직 사지도 않았어요. 이 기업을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9천만 원을 어떻게 빌려오느냐? 여기서 요 기업을 샀다 치고 이 기업의 수익과 자산을 담보로 해서 9천만 원을 빌리는 겁니다. 즉 은행 쪽에서는 이 9천만 원을 우선 담보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이자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도 굉장히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 론스터와 협력하고 합작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걸 차익 매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차익 매수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지도 않은 기업을 가지고서 담보로 잡아가지고서 빚을 꼬은다면은 이 꼴랑 1,000만 원짜리 가지고서 1억짜리 기업을 사는 이 행태가 이게 용납돼야 되느냐? 거기다가 이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자를 주잖아요. 그럼 이 기업의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배임 아니냐? 왜 우리 기업에서 난 수익을 가지고 론스타 너희들이 꾼 돈을 갖다가 이자를 갚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드 바이아웃,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지난 30년간 많이 쓰여온 기법인데 많은 논란이 있는 금융 기법입니다. 자, 이제 갭 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 1억짜리 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사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그 명칭에서 임대인, 뭐 임차인 이런 말들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걸 쓰면은 머리만 복잡하고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저도 맨날 헷갈려요. 그 말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집주인하고 세입자 이렇게 표기를 통일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표현이긴 한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집을 새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억짜리 집을 노리고 있는 이제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진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1,000만 원. 그럼 나머지 9,000만 원은 어디서 오느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요. 전세금입니다. 세입자. 그렇죠. 이게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세 끼고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집주인은 두 가지로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집이 이 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 되면은 자, 이 사람은 5천만 원 차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죠. 집주인은. 그 다음에 이 9천만 원으로 들어와 있는 세입자에게 500만 원을 올리는 겁니다. 전세금 올렸다. 500만 원 더 내놔라. 이건 들어온 돈은 아니죠. 물론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전세값이 최소한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자신이 운영하고 운전할 수 있는 자기 돈이나 다름없는 돈을 500만 원 전세를 일방적으로 올려서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갭 투자하다 지금 차익 매수나 보게 되면은 원리는 동일합니다. 아주 적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꿔서 자산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산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은 차익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한 투자를 동일한 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두 가지 형태에 있어서 공통점이 뭔지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차이점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공통점. 아주 적은 자기 자본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많은 차입을 해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느냐면은 회전 자금 전체의 크기가 아주 커지죠. 요걸 우리가 지렛대,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렛대를 쓰면요, 아주 적은 힘을 가지고라도 아주 큰 걸 우리가 들어올릴 수가 있게 되죠. 적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차입을 해서 회전 자금을 크게 늘리면요, 이 막대기, 지렛대 전체 길이가 무지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높지 않다 하더라도 수익 액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 작은 자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어떨 경우에 이제 큰 이익이 될 수 있냐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된다. 아까 저 1억짜리가 1억 5천만 원 되는 그 이렇게 시세 차익 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1억밖에 안 하는 기업이지만 금방 이게 1억 5천이 될 거다라고 해서 자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을 때 이 투자가 성립합니다. 두 번째, 금리가 아주 떨어지거나 낮은 상황. 금리가 자본 조달 비용이죠.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차입을 해오는데 지금 금리가 높다 그러면은 이자 갚다 볼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럴 때에는 지금 방금 본 그 차입 매수라고 하는 행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꿈 같은 투자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투자가 가능해지느냐? 아까 차입 매수에서 논란이 됐던 것도 그렇고 갭 투자에서 논란이 많은 것도 그렇고 비밀은
이 엄청난 빚을 꿔온 그 주인이 소유권 전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데에 비밀이 있습니다. 소유권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차익 매수의 경우나 갭 투자의 경우에나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이 꿀 혜택 투자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차이점을 얘기해 볼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차익 매수와 갭 투자의 중요한 차이점은요, 그 돈을 꿔주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데서 크게 드러납니다. 차익 매수의 경우에는 돈을 꿔주는 쪽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었죠. 그 다음에 갭 투자의 경우에는 돈을 꿔주는 게 세입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처지에 서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은 돈을 꿔준 다음에 그 빌려간 쪽으로부터, 이를테면 론스타 같은 쪽으로부터 계속 이자를 받게 되죠. 세입자는 9천만 원 들어가서 연수 살면서 이자 받나요? 9천만 원에 대해서?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 레버리지드 그 사입 매수의 경우에는 자금을 좀 더 땡겨야 되겠다라고 할 쪽에, 그러니까 은행은 협상력과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이 올려달라라고 하면은, 물론 뭐 그 수입제를 보호하는 이런저런 조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집주인이 올려달라라고 하면은 올려줘야 됩니다. 추가 차익, 결국은 9천만 원에서 전세금이 9,5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은 세입자는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꿔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추가 차입에 있어서의 협상력이라든가 결정권 같은 것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집주인 또는 론스타가 어떤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의 그 향후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금 재무 상태가 어떠냐, 다시 말해서 계획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라고 할까요? 은행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그걸 꿔줄지 말지를 당연히 심사를 하고 당연히 알아보게 되니까 론스타 쪽에다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그걸로 뭘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이 전체 흘러가는 판을 보면서 자기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그런 권한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세입자가 감히 세입자 따위가 집주인님께 가가지고 당신 지금 돈 얼마나 있나? 이 집 사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보고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권한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차익 매수하고 갭 투자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익 매수라고 하는 거는 자산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낮을 때는 굉장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꿀 혜택의 꿈 같은 투자가 되지만, 거꾸로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다든가 또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든가 하면은 고스란히 이 엄청난 빚을 꿨었던 그 리스크를 그대로 안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차익 매수의 경우랑 갭 투자의 경우에 그 리스크를 누가 뒤집어 쓸 것이냐? 돈 꿔준 쪽은 은행이고 이쪽은 갭 투자 쪽은 세입자잖아요. 은행은 나름대로 리스크가 큰 차익 매수라는 행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자도, 상당한 이자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차입이 벌어질 때 어떤 협상력이나 결정권 같은 거 가질 수 있게 되고, 투자 계획에 대한 어떤 정보의 접근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완전히 깜깜이 이 상태에 있게 돼요. 결국은 이 아주 리스크가 큰 비슷한 두 종류의 투자인데 본질적으로 같은 투자일 텐데, 권한은 리스크를 뒤집어 쓰는 거는 세입자가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수와 갭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갭 투자의 경우에 돈을 꿔주는 세입자가 완전 을일도 아니고 호구라고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부동산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금리는 높은 속도로 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 차익 매수라고 하는 형태, 갭 투자라고 하는 형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가 되는데, 그 위험이 지금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들어올 위험이 있는 겁니다. 제가 초두에 그 갭 투자의 문제나 위험성이 일부 무슨 빌라왕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런 좀 극단적인 경우에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칫하다가는 더 큰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갭 투자라고 하는 행위에서 드러난 거는 우리나라의 세입자들의 무권리 상태이고, 여기에서 지금 부동산은 급격하게 금융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세 세입자들은 왜 호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때가 되었는데요. 그 전에 요 첫 번째 덩어리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차익 매수하고의 비교를 보셨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갭 투자의 한쪽 기둥은 금융시장, 자본시장에서 사용되는 금융적 기법들이 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금융화라고 하는 현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건데, 차익 매수와의 비교해서 보셨듯이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문제는 우리나라 전세제도에서 세입자들이 호구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세입자들은 왜 호구가 되었을까요?